네, 안녕하세요. 신안에서 운송 조선 기계를 담당하고 있는 황어연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운송에 대해서 이제 내년도 전망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제목을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지은 것처럼은 내년에는 운임 하락으로 인해서 약간 올해 대비해서는 부진한 업황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운송업종을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물동량 죄송합니다. 네. 물동량 증가율에 맞춰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 물동량 증가율을 선행하는 고정자산 투자는 내년에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예상합니다. 고정자산이 뭐 피크치고 조금 빠지는 것처럼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작년 2분기 코로나 때 기저 때문에 그렇고요. 19년 대비해서 봤을 때는 2019년 2분기 때 2.2%, 3분기 때 2.3% 정도, 2.7% 정도 성장이 나오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 투자, 고정자산 투자, 글로벌 설비 투자 얘기라고 하죠. 이게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되면은 뭐 땅을 파고 공장을 짓고 전력 설비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실업률이 낮아지게 되고 평균 소득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물동량도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동량이 좀 꺾이는 것처럼 나오지만 이 운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요 지표죠. 꺾이는 것처럼 나오지만 이거는 기저이고 내년에 캐펙스 투자, 고정자산 투자가 확대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내년 물동량도 괜찮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올해 이제 운송업체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수요 요인도 강했지만 코로나19로 인했던 공급 축소 요인도 강했거든. 더 이제 운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게 내년에 리오프닝 과정에서 좀 해소가 될 거라 보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운 쪽에서도 미국의 항만 적체가 해소가 되면서 피크아웃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항공 쪽에서는 이제 여객 항공기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벨리카고를 활용한 항공화물 공급 증가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유군에서는 택배는 지속적으로 오르겠으나 이 뭐 예를 들면 화물을 한국 뭐 인천에서 아니면 뭐 프랑크푸르트까지 옮겨주는 그런 대행 서비스 이제 기업들을 상대하는 택배 서비스인 포워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임이 빠지게 되면은 100억에서 1% 해먹는 것보다는 1000억에서 1% 해먹는 게 10억으로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이쪽에서 조금 이익이 안 좋아지겠다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별로 보게 되면은 기업별로 물동량 증가와 공급 축소에 대한 영향으로 전부 다 조금 되게 괜찮은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아쉽게도 피크아웃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이 대한항공, 이 항공주를 제외하고는 아마 피크아웃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선부터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컨테이너선의 소비가 왜 이렇게 올랐냐, 물동량이 왜 이렇게 세게 나왔냐를 보게 되면은 컨테이너 물동량 보시면은 거의 뭐 20%까지 한번 갔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근데 컨테이너선의 물동량은 선진국의 내구재 소비랑 연동이 됩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나르는 게 이제 주로 내구재인데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재활가 필요하면 내구재가 필요하면은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이 해상 물동량에 도움이 안 되는데 선진국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제품들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인건비 때문에 신흥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선진국의 소비가 늘면은 당연히 내구재 소비가 올라가면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물동량이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최근에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있어서는 약간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여행이나 뭐 레저 뭐 이런 소비를 못 하다 보니까 작년에 보시면 서비스재 소비가 거의 없었어요. 예, 서비스재 소비가 거의 없었고, 대신에 이 내구재 소비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뭐 가전제품을 바꾼다든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당 10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그 돈들을 바탕으로만 인터넷으로 주문을 많이 하면서 내구재 소비가 좀 올라갔는데 지금 리오프닝이 아무래도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향후에는 서비스재 소비가 내구재보다 좀 더 좋을 거다. 그러니까 같은 돈을 벌더라도
소비의 비중이 서비스제로 좀 더 쏠리면서 내구재가 약간 침체를 보일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급격하게 물동량이 조금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이제 전력난 때문에 내구재 생산을 좀 줄이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컨선의 물동량이 좀 비수기다, 정말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계절적으로 2월달 춘절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좀 이르게 감소한 이유가 뭐냐면은 전력난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줄면서 내구재 생산이 제대로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좀 조정을 받았지만 내년에도 소비의 축이 서비스제로 좀 이동을 하면서 올해 대비해서는 물동량이 좀 감소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수요가 이렇게 보시면은 운임이 뭐 거의 1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5배 정도 올랐죠. 예, 5배 정도 올랐는데 그런데 이 수요 요인이 운임을 상승을 그동안 이끌었냐 한다면은 그건 아니에요. 올해 이제 물동량 성장률 보게 되면 클락슨 기준으로 한 뭐 8%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과거 히스토리컬리 물동량이 8% 성장을 했을 때 단 한 번도 운임이 5배나 오른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운임이 올랐냐, 왜 이렇게 올랐냐를 좀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거는 운항 횟수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 H&M 숫자인데요. H&M이 코로나 이전에는 분기 평균 3번 정도 항해를 했는데 배 한 척당, 코로나 이후에는 한 번으로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항구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선적과 하역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됐고요. 그럼 배들이 항구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원래 롱비치 항구, 글로벌 지금 모든 이런 바틀렉을 만든 게 항구가 이제 롱비치 항구인데, 롱비치 항구에서 대개 통상적으로 이틀 정도 기다렸으면 선적과 하역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4일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운항 횟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이제 좀 빠지게 된 거고, 이거가 야기하는 거는 실질적인 선봉량 감소 효과죠. 그러니까 배가 한 70%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동량 성장은 한 10%가 나오는데 배가 한 70% 줄다 보니까 운임이 이렇게 5배나 올라가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운임 상승을 나타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피크아웃을 보냐? 저희가 약간 그 전에 좀 약간 잘못 판단했다는 건 뭐냐면은, 미국이 아시다시피 독립기념일 7월 전까지 해가지고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하겠다라고 이제 바이든이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미국의 백신 접종률도 이제 쭉 올라왔었죠. 7월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단 면역이 달성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시점에 보게 되면은 미국의 항군에 적체된 컨테이너 선수도 빠졌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시기 때 H&M의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때 이제 H&M이 약간 피크아웃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접종을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했고, 그 다음에 추가 실업급여를 계속 받다 보니까 항구에서 일을 안 했죠. 일하러 안 나왔죠. 그러다 보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연말 성수기로 가면서 항군의 컨테이너 선수간이 더 적체가 되고 더 운임이 올랐다. 그래서 그게 지난 한 3, 4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공급적인 요소들이 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최근에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의 주가가 조금 부진한 이유, H&M도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첫 번째로 보면은 9월 첫 번째 주에 그 추가 실업급여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항만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인플레가 좀 심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도 겹치면서 결국에는 일하러 좀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항만에 대한 캐파인데, 항만이 이제 처리 능력인데, 롱비치 항구가 올해 사실 8월 말에 증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10년짜리 건설 계획이 이제 완료가 돼가지고 8월 달에 캐파가 이제 컨테이너 처리 능력이 기존 대비해서 한 20, 30% 정도 늘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가지고 컨테이너 롱비치 항구 가동 시간을 30% 정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사람만 나와서 일해주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좀 점진적으로 나와서 일할 거라는, 그래서 항만 적체가 해소될 거라는, 그래서 운임이 빠질 거라는 그러한 전망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해운사들이 이번 3분기도 그렇고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당 분기의 그 실적보다는 주가 같은 경우엔 대부분 6개월 후에 운임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최비수기로 보는 춘절 때는 물동량도 조금 줄어들고 그때 이제 일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좀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좀 선행적으로 반영돼서 주가가 선반영돼서 빠지고 있고, 뭐 어쨌든 항만은 저는 정상화된다고 보고 있어서 내년에도 이 컨테이너 선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정상화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은 질문을 주세요. 근데 배가 부족한 거 아니냐, 배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좀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제가 좀 명확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올해 발주가 된 컨테이너 선수입니다. 저희가 TU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1TU가 이제 길 가다가 보시면 있는 그냥 컨테이너 하나를 1TU라고 하고요. 근데 올해 발주가 된 선박이 20만으로 제가 추정을 했었는데 더 늘어날 것 같아. 한 450만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450만 TU가 발주가 난다는 거는 역사상 최고치의 발주고요. 그리고 그 물량이 얼마나 되냐를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해상에 떠 있는 배가 2450만 TU입니다. 컨테이너선 해상에 지금 떠 있는 배가 2450만 TU인데 거기에 한 15에서 20%에 해당하는 배들이 신규로 발주가 나왔다. 그 말은 향후 3, 4년 내에 이 선봉량이 배의 양 자체가 20%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의 양은 충분하고 다만 내년에만 살짝 배가 좀 덜 늘어요. 내년에 저희가 컨테이너 물동량 성장 3.8% 보고 있는데 배의 양은 2.8% 정도 증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수급 개선이 있으면서 운임 환경이 우호적이겠지만 당연히 항만 정상화에 따른 실질 선봉량 증가로 운임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일 거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2023년 이후부터입니다. 이 이후부터는 지금 21년에 발주가 엄청나게 늘어난 영향으로 이 추정치를 좀 바꿔야 되는데요. 숫자를 바꾸게 되면은 7%씩 배가 증가하게 돼가지고 이때 가서는 물동량이 아무래도 경기가 지금 호황기이기 때문에 좀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물동량은 생각보다 성장이 안 나오는데 선봉량을 7%씩 늘기 때문에 23년과 24년이 조금 걱정되는 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CFI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조정을 받겠다라고 좀 판단을 지금 4분기를 고점으로 내년 1분기 때 조정을 받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흥국을 봐주시면은 벌크선은 신흥국이죠. 저희가 이제 주요하게 이제 투자하는 회사는 이제 펜오션이 될 것 같고요. 벌크선의 물동량은 신흥국이 이제 결정을 해요.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이 결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벌크가 주로 운반하는 게 석탄, 곡물, 철광석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신흥국이 인구도 많고 내구재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석탄 소비도 높기 때문에 신흥국 경제에 따라서 이제 이 벌크선의 물동량이 결정이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동량이 좀 어땠냐라고 한다면은 뭐 중국 경제가 상반기 때는 굉장히 호황을 보였는데 상반기 때 중국이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됐고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니 경기의 개선 속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때는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연간으로는 그냥 플랫한 모습을 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들이 지금 경기 회복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아직까지는 내수 경기가 안 좋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기를 살리려고 엄청나게 우리가 IMF 때도 그랬지만 엄청나게 정부에서 돈을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고 땅을 파면서 실업률을 낮추고 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나라들이 중국을 제외한 기타 신흥국들이 돈이 없어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그럼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를 하냐라고 했을 때는 원자재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이 원자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국가 부도 위험이 낮아지면서 환율이 안정화됩니다. 환율이 안정화되면은 당연히 외화 차입이 용이해지면서 외화 차입을 한 돈들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신흥국들의 물동량이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내년에도 그런 흐름을 보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현재로서 시장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는 올해 벌크 물동량이 한 4% 정도 올랐는데 내년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내년에 이제 시진핑 3기 집권이 있다 보니까 그때 가가지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한다면은 뭐 플랫 정도, 연착륙 정도가 나오면서 올해랑 유사한 물동량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자체는 벌크선 같은 경우에도 성장의 폭은 축소가 되지만 그래도 업사이드는 살짝 열려 있다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벌크선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판단이 컨테이너 선 대비해서 되게 좀 긍정적으로 내년을만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벌크선은 올해 운임이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가 보시다시피 정말 조금 나왔습니다. 2,560만 대 웨이톤밖에 발주가 안 나왔고요. 사실 운임이 거의 BDI가 뭐 금융위기 저번 슈퍼사이클 이후에 거의 최고점 5,000포인트까지 갔죠. 근데 발주는 안 나왔어요. 예, 못 나왔죠.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은 못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컨테이너선들이 죄송합니다. 네. 컨테이너선들이 선제적으로 발주를 많이 내가지고 조선사들이 이제 2024년 인도슬라까지 컨테이너선들이 점령해 버리다 보니까 벌크선들이 그 틈을 치고 나가지 못했고 두 번째는 환경 규제 때문에 그래요. 2023년부터 모든 선박들이 2008년 기준선 대비해가지고 CO2를 20% 줄여야 되는 EEXI라는 규제가 시행이 되는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도시들을 좀 왔다 갔다 하고 대형 항만들을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항만에 이 LNG 충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컨선은 LNG 추진선을 써가지고 그 규제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데 벌크선은 신흥국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들까지 다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연료 구하기가 LNG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주들이 계속 발주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초호황에도 불구하고 발주가 안 나오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낮은 공급 요인입니다. 굉장히 배가 조금씩 늘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쉽게도 4분기가 비수기고 내년 2월 춘전까지도 비수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생각보다 낮지 않은 물동량 성장률이 나올 거고 중국이 도와준다면은 올해만큼 수요가 올라올 거고 반면에 배의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향후 2, 3년간 굉장히 낮은 수준이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빠지겠지만 내년 2분기 춘절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봐도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전망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벌크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뒤에 운임을 주가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내년 춘절 이후에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항공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게 되면은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은 화물 덕분에 그렇습니다. 예. 보면은 화물이 사상 최고치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화물운임이 대체 왜 이렇게 올랐냐라고 한다면은 원래도 우리나라 화물이 상대적으로 국내사들이 점유율이 높았어요. 근데 외항사들과 경쟁을 했는데 외항사들이 어떤 식으로 좀 화물을 운반을 했냐면은 여객기 밑에 보면은 저희 짐칸이 있는데 그거를 여객 승객이 채우고 남은 부분들을 화물들로 채웠어요. 저희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이제 벨리카고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벨리카고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외항사들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벨리카고를 활용을 못하고 있죠. 국제선이 확 줄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공급이 확 줄어들면서 화물 운임이 올랐습니다. 물론 수요도 나쁘진 않았죠.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다 보니, 그리고 컨테이너선이 막히다 보니 화물 쪽으로 일부 긴급 물량들이 온 부분도 있었는데, 수요도 나쁘진 않았지만 벨리카고라는 공급 축소 요인 때문에 여객기가 중단된 거에 대한 그 영향으로 엄청난 이제 화물로 돈을 벌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코로나가 풀려서 리오프닝이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좀 했을 때는, 당연히 여객기가 다니면은 벨리카고 활용이 가능해지고 외항사들과 경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화물 운임을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저희가 여객기에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냐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벌 수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운송 중에서는 이 항공주를 제일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은 코로나 이전 대비해가지고 보시다시피 항공기 대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신규로 인도받은 항공기는 없고요. 리스 반납만 했기 때문에 항공기가 좀 줄었고, 지금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엄청나게 바틀렉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항공기를 주문을 하더라도 8년이나 9년 뒤에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된다면은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쇼티지가 날 수 있습니다. 여객기도 쇼티지가 나고, 그래서 막상 항공기를 받아오려고 하더라도 구할 수가 없다. 보잉하고 에어버스 주문이 8년이나 밀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이 여객기에서 이미 축소된 영향으로 실제로 리오프닝 때 수요가 코로나 이전 요 정도만 올라와 주더라도 이 갭 때문에 여객 운임이 오르면서 항공 운임을, 화물 운임을 빠지는 거를 메꿔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쪽 운송에서는 대한항공과 이제 이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객 비즈니스를 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근데 보게 되면은 이 FSC, 풀 서비스 캐리어랑 LCC, 저비용 항공사 간의 좀 차이가 뭐냐면은, FSC는 지금 화물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 수요가 재개돼서 운임이 오를 때까지 버틸 힘이 있는데, LCC 같은 경우에는 화물 비즈니스를 하지를 않고 있고 여객만 하는데, 여객이 회복되는데 아무래도 1년 정도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조금 증자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이쪽 LCC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운송에서 마지막 부분인 이제 택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시장이 2020년에 기록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아무래도 성장의 폭이 워낙 컸고 기저가 좀 있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지만 향후 한 2, 3년간은 이런 성장률보다는 조금 낮아진 성장률에 저희가 이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저희 산업이 이렇게 한 번 수요가 확 크면은 그 다음엔 이제 기저 때문에 조금 낮게 이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택배 시장 성장률이 좀 기존 대비해서 향후 몇 년간은 톤 다운되는 모습이 좀 나타날 거다라고 좀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택배 성장률이 조금 기존 10% 대비 못 나오는 또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쿠팡이나 쓱닷컴 뭐 이런 이제 자체적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택배 물량이 안 잡혀요. 걔네들은 택배 사업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점유율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기존 대비해서는 조금 빠지는 성장률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럼 택배 산업의 이제 반등을 보려면은 뭘 봐야 되냐 한다면은 운송 단가죠. 운송 단가를 봐야 됩니다. Q가 기존 대비해서 좀 레벨이 낮아졌다면은 대신에 P를 올린다면은, 가격을 올린다면은 그게 오히려 낫죠. 추가적인 비용은 덜 들어가는데 마진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항상 가격 상승이 더 좋다라고 이제 산업계에서는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좀 생각을 기존에 좀 했던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 택배가 점유율이 CJ 대한통운이 우리나라 1등이고요. 그래 50%대의 점유율을 조금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50%대의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독점적인 회사다 보니까 시장 지배력도 있고,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은
뭐 점유율이 빠지거나 그런 모습은 좀 덜 할 거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1분기 때 가격을 올렸을 때 실제 2, 3분기 때 점유율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이제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향후에 아무리 독점적인 사업자라도 맘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경쟁사들도 어쨌든 3분기 때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뭐 보게 되면 로젠이 점유율을 2, 3분기 때 좀 많이 뺏어왔는데 3분기 때 경쟁사들 로젠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다시 점유율이 다시 점유율을 좀 뺏어올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 어쨌든 올해의 시사점은 그거였어요. 맘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 독점적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년에 아무래도 이제 가격을 올리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좀 올릴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당연히 점유율 회복을 보겠지만 내년도 점유율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고는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기존에 이러한 기대 때문에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다가 좀 최근에 이제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향후 전망을 그래도 비용 증가하는 분만큼은 뭐 분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용 증가하는 만큼의 운송 단가 상승은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래도 좀 약간 최근 빠진 주가에서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좀 낮은 톤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운송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